나라, 어, 그런 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병원을 아무데나 원하는 데 짓도록 해놓고,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제 병원이 없는 취약지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그런 나라, 또는 병원의 규모나 수준이나 또는 의사의 전공과 무관하게 아무런 환자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나라, 병원들이 자기 진료 기능에 맞는 환자만 보는 게 아니고 어, 그 간단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놓고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이 등장하고 암 환자를 놓고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이 똑같이 경쟁하는 그런 무한 경쟁 각자 도생의 나라, 또 기형적인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비급여가 만연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의 무정부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병상입니다.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의사 수와 병상 수를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보다 의사 수는 작지만 병상 수는 3배 가까이 많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결국은 이 병상 수가 OECD에 비해서 많은 병상 수가 OECD 평균보다 의사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에서 2021년의 상황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병상 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OECD 국가는 의사는 늘고 병상은 줄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병상당 의사 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OECD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소위 아무데나 병상을 지을 수 있는 극단적인 이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수도권에 6,600병상의 대학병원 분원이 세워질 예정이라고 하고, 이 중에 약 5,000병상은 이미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발표한 제3기 병상 수급 계획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병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병원 2026년, 2029년 사이에 이 병원들이 5,000병상이 서게 되면 아마 1년에 졸업하는 배출되는 의사의 한 3분의 2 가까이가 이 병원에서 근무해야 되는 정도의 의사 수요를 창출하게 될 예정이고, 결국 지방의 의사, 작은 병원의 의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OECD의 의사수 격차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인구 10만 명당 의과대학 졸업생 수고요. 의사협회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OECD하고 격차가 좁혀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격차는 보시는 것처럼 인구당 졸업생 수가 작기 때문에 점점 더 넓어집니다. 2019년 기준으로 3,000명 정도가 적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대입해서 환산하면 당연히 OECD와 우리나라의 이 OECD 국가들이 계속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OECD 사이에 의과대학, 인구당 의과대학 정원의 숫자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OECD하고 격차가 좁혀질 거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 여기에 인구 감소 효과를 고려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구당 의사 수의 차이는 OECD가 3.73, 우리나라가 한의사 포함하면 2.56, 한의사를 빼면 2.13이어서 한의사 포함할 경우에 격차는 6만 명, 한의사를 빼면 격차는 8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최소 6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원을 3,000명 증원했을 때 20년 동안 배출을 해야 되는 숫자고요. 만약에 2,000명을 늘리면 30년 동안 배출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시는 의과대학 정원의 차이 3,000명 플러스 현재 의사 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2,000명 또는 3,000명, 그러니까 5,000명에서 6,000명을 20년 또는 30년 동안 유지해야 OECD하고의 격차가 좁혀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협회는 계속해서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수 없다.
그 나라의 의료제도가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앞서 그 병상에 의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의사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나라입니다. OECD보다. 왜냐하면 병상이 많죠. PA 제도 안 돼 있어서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위임하지 못하죠. 행위별 수가제로 진료량을 유발하죠. 실손보험이 있어서 비급여 진료를 늘리죠. 이 모든 요인들이 의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들입니다. 의사들이 얘기하는 의사들의 외국에 비해서 근무 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그 근무 시간을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또 졸업 후 임상의사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데 그것도 7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막대한 의사 수의 격차를 메꿀 수 있는 다른 제도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네. 병상 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병상의 규모가 작은 것도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500병상 이상 또는 300병상 이상의 병상의 숫자가 하늘색, 오렌지색으로 표시될 수 있는데 그게 한 30, 2,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을 보시면 80.9%, 93%, 3, 4% 정도가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의 병상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응급환자, 중환자, 소아 입원 환자의 문제를 300병상 미만의 병상에서 일부 특수병원을 제외하고는 해결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병상 이하의 작은 병원이 많은 것이 경증 환자 진료량은 느리긴 하지만 실제로 사망률을 떨어뜨리거나 유의미한 현재 필수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우리나라를 56개 중진료권으로 나눈 다음에 인구 1000명당 병상 수와 입원 환자 수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리는 그림이고 상관계 수가 0.8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병상이 입원 환자의 수요를 유인해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병상이 많으면 도움이 되냐? 환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이 늘어도 그게 작은 규모의 병상이 느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의 사망률을 떨어뜨리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큰 병상, 큰 규모의 병원이 많아지고 병상의 규모가 줄어들면 입원 건수가 줄어들고 환자의 진료권 내의 자체 충족률이 올라가고 사망률이 떨어지고 재입원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의 병원이 많으면 여기 보시면 오렌지색 막대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차급 병원의 기능을 충분히 하는 지역 거점 병원의 병상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입원율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네이버후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병원이 있는 옆에 불필요하게 경증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원이 생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환자가 비교하고 이 병원의 질을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리적으로 아무데나 민간 병원이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놓은 시스템. 그렇지만 정부는 의도적으로 취약지에 자원 분포를 시키지 않는 병원을 짓지 않는 나라의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를 22개 대진료권,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3차급 기관의 진료권으로 나눠보면 보시는 것처럼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서울이 가장 높아서 2.1, 광주, 청주, 포항은 0.5 부근이거나 그보다 더 아래, 심지어 춘천, 안동은 3차급 병원이 없는 곳이죠. 특히 이제 광주, 청주, 포항, 춘천, 안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원이나 의정부나 고향과 달리 서울에 있는 3차급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보시는 것처럼 인구 1000명당 3차 병원의 병상 수와 그다음에 여기 3차 적합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중증 질환을 의미합니다. 중증 질환의 사망비가 전국 평균이 1인데 그것에 비해서 3차급 병원의 병상이 적은 춘천, 포항, 광주, 청주, 안동은
1.4배에서 1.5배 가량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중증 질환의 사망률이 달라지는 굉장히 불평등한 국가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이것은 정부가 큰 병원의 병상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거나 아니면 민간에는 그냥 자유롭게 허용하더라도 부족한 곳에 정부가 병원을 짓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중진료권 단위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300병상급 병원이 없는 취약지, 300병상급 병원이 있는 곳, 2차 병원은 없고 3차 병원과 작은 병원만 있는 곳, 2차와 3차 병원이 모두 있는 곳, 이 막대 크기는 인구 1000명당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작은 병원, 오렌지색은 2차 병원, 하늘색은 3차 병원의 인구 1000명당 병상수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괜찮더라도 서산처럼 2차급 병원의 병상수가 부족한 곳이 있고, 강릉처럼 2차와 3차 병원이 고르게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진료권별로 그 입원 환자의 지역별 자체 충족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시면, 이게 지역 및 단과 적합질환이라고 하는 건 경증 질환, 3차 적합질환은 중증, 2차는 중등증인데, 보시는 것처럼 경증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병상수에 비례해서 자체 충족률이 올라가죠. 그런데 중증층에서 중증으로 가면 갈수록 병상수와 무관하게 큰 병원이 없는 지역은 자체 충족률이 확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병원은 이인이 많고 더 많아봐야 소용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제가 아까 강릉 진료권을 말씀드렸는데, 강릉은 공급 구조가 아주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입원 환자의 중증도 등 사망률을 보면 전국에서 0.8로 평균 대비 20%가 낮은 서울보다 더 낮은 사망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경기도 이천은 수도권이지만 큰 종합병원이 없어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사망률이 70%가 높은 의료 취약지.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지방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다. 뭐가 결정하느냐? 큰 종합병원, 좋은 큰 종합병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흔히 시골에 의사가 가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에 정확히 반대되는 얘기가 강릉 진료권이고, 강릉에는 강릉 아산병원이라고 하는 좋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입원 환자의 사망률이 서울보다 더 낮게 유지되는 거죠. 좋은 병원이 있으면 의사는 갑니다. 대진료권, 중진료권, 그다음 소진료권입니다. 우리나라를 1,500개의 소진료권으로 나누면 의원의 공급량, 거기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주치 역할을 하는 의원의 비중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진료권을 유형하면 모두 6개로 나눴고, 거기에 2차급, 3차급 병원이 있는 지역 여부를 포함해서 7개의 진료권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의사들은 우리나라의 동네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구 10,000명당 의사 수로 따져보면 그 동네 의원의 숫자가 6개, 9개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체 소진료권의 약 한 20%, 그러니까 300개 소진료권은 인구 10,000명당 의원 숫자가 1.5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만 보고 의료의 접근성이 좋다라고 주장하실 일은 아니다. 자기 지역에 그 방문할 의원의 숫자가 적으면, 또 자기 지역에 주치 역할을 하는 의원이 적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망의 위험이 올라갑니다. 환자가 그 주치 역할을 하는 의원에 다니는 경우에 비해서 그 어떤 특정 전문 과목의 의원 또는 병원급에 다니는 경우 사망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요. 의료비도 더 많이 쓰고요. 네.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의원이 부족한 지역, 주치 역할을 하는 1차 의료 의원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를 더 많이 배치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의사의 공급이 부족합니다.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 평균 대비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0명의 의사가 1차 의료 역할을 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도 의사는 부족하죠. 아무 환자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의료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흔히 이제 심혈관 중재 의사, 그러니까 급성신경정색 환자가 왔을 때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하는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 다음 그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급성심근경색 환자 1000명당 심혈관 중재 의사의 숫자를 비교하면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3.8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환자들은 뺑뺑이를 안 돌고 우리나라 환자들은 뺑뺑이를 돌고 있죠.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이게 병원당 그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 하는 그 스텐트를 넣는 시술, PCI의 시술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3년 통계량 기준인데 2,000건에 가까운 스텐트를 넣는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부터 1년에 뭐 10건도 안 하는 병원까지가 있죠. 근데 이런 스텐트를 넣는 시술은 소위 시술량이 진료 건수가 일정 이상이어야 환자의 사망률이나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진료의 질이 유지되는 질환이죠. 왜냐하면 스킬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환산하면 한 200건에서 3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건 기준으로 하면 시술량을 충족하는 기관이 90개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시술량 미만, 기준 시술량 미만이어서 환자의 사망률이 높은 병원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의사의 분포의 측면에서는 이런 병원에도 작은 의사들이 뭐 2명,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어서 의사가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러면 요 아래급의 병원에서는 낮에는 환자를 보는데 밤에는 119가 환자를 데리고 가면 당직 의사가 없어서 환자를 딴 데로 보내야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지금 다음에 보셨던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은데 의사가 분산돼서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급성심근경색뿐만이 아니라 뇌졸중에서도 벌어지고, 보시는 것처럼 사망률이 기준 시술량에 미달하는 경우 1.1배, 1.4배 더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피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외과, 뭐 신경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런 과들을 인구 10만 명당 미국과 전문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다 더 많은 숫자의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피 과목이 되고 왜 환자들은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느냐라고 하면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흉부외과 의사 중에서 31%가 개원을 하고요. 외과 의사의 41%가 개원을 하고 산부인과 의사의 53%가 개원을 합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심장수술, 폐수술을 해야 될 의사가 개원을 해도 뭘 할까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보고 화지정맥을 보겠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 의사의 3분의 1이 동네 의원으로 유출되면 당연히 큰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하죠.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심장 수술을 하는 병원이 지나치게 많아서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될 환자에 비해서 심장외과, 그러니까 흉부외과 의사가 병원으로 분산되면 당연히 환자는 야간에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어, 그래서 이제 기피 과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수가를 인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2009년, 2010년에 외과 흉부외과의 수가를 뭐 시술에 따라서 어떤 건 100%, 어떤 건 50%, 어떤 건 30%를 올렸고, 그게 최근까지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규모를 따지면 한 2조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외과 전공의 숫자 2007년, 9년, 그다음에 10년, 23년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죠. 흉부외과도 30명에서 28명은 줄어들었고요. 산부인과도 단 꼭 한 명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를 올리면 문제가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죠. 예. 수가를 올려도 병원이 그 돈 가져가서 병원 수익으로 다 가져가고 의사한테는 조금 주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더 많은 전문의를 채용해서 24시간 365일 기피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의 의사들이 워라밸을 지키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인데, 정부는 그런 규정을 안 만들면 병원은 의사를 더 채용하지 않죠. 네. 그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가만 올리자고 하는 참 의사들이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동네 개원이의 경우에도 자기가 전공한 수련받은 진료 과목 이외의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전체 의사 4명 중에 1명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소아과 등의 자기 전문 과목에 간판을 걸고 진료를 하는 의사가 52%. 그다음에 이제 내과는 빠져야 되겠네. 내과, 가정의과, 소아과는 1차 진료로 따로 분류를 했고 그런데 나는 가정의학과를 전공했는데 가정의학과 간판은 내리고 예를 들면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렇게 개원을 하거나 무슨 다른 진료 과목을 걸고 개원하는 의원의 숫자가 전체 의원의 4분의 1에 달한다. 과목별로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드리는 거고 2020년에 그 자기 전문 과목을 표시한 의원의 숫자가 외과의 경우 992명인데 표시 과목을 그러니까 외과 의사인데 외과 말고 다른 거를 다 알고 진료하는 의사가 1000명이고 흉부외과 자기 과목 다 알고 하는 의사가 52명, 자기 과목 간판 떼고 진료하는 의사가 256명, 산부인과 1300명, 673명, 소아청소년과 2100명, 208명. 그러니까 이렇게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가 기피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좀 이상한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의 그 병상의 과잉 공급은 근본적으로 공개된 의료 전달 체계의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몸집을 불려야 되고 CT 사고, MRI 사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야 환자를 뺏기지 않는 상황.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놓고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고 암 환자를 놓고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상황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의료 체계랍니다. 대학 그 상급종합병원급에 해당하는 3차 병원의 환자 중에서 요 3차 적합 진료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42.7%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중증증, 뭐 2차는 볼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전체 환자의 4분의 1은 경증 환자입니다. 아예 상급종합병원, 큰 병원에서 볼 필요가 없는 환자. 그에 반해서 종합병원은 볼 능력이 안 되는 중증 환자의 4분의 1이나 보고 있고 이게 작은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 예를 들면 그 단과 병원에 해당하는 정형외과 병원, 산부인과 병원, 안과 병원 이런 거에 해당하는 병원들인데 거기서도 중증 환자를 상당 부분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단과 병원은 중증의 진단명이 붙어도 일부 그런 단과 병원에서 시술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게 중증 환자가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의 그 기준 진료비를 1이라고 했을 때, 0이라고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가, 그러니까 2차 병원에서 진료받은 중증 환자가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면 한 건당 53,000원이 더 들어가고요. 지역 단과 병원에서 진료받는 작은 병원에서 진료받는 한 받았던 중증 환자가 3차 병원 진료받는다면 11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경증 환자 쪽으로 내려가면 이 작은 지역병원 단과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증 환자의 진료비를 기준으로 0으로 했을 때 이게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15만 원이 더 들어가고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30만 원이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학병원에서 경증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당 30만 원의 더 진료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료의 질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그런 낭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면 환자의 분포만 개선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진료비의 절감이 가능하냐면 약 한 1,100억 이상의 진료비가 가능합니다.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 그 2차 병원이나 지역 및 단과 병원에서 오는 환자의 중증 환자의 50%를 3차 병원이 진료하고
3차나 작은 병원에서 진료하는 중등증 환자의 절반을 2차 병원으로 몰아주고 이 3차 병원과 2차 병원에서 보는 환자의 절반, 경증 환자의 절반을 작은 중소병원으로 몰아준다고 할 때 환자를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진료비의 절감이 가능한 구조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 전달 체계를 하려면 돈이 더 드는 게 아니고 사실 돈을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돈을 보험자나 정부가 갖지 않고 그냥 병원과 의사들에게 나눠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마진율이 10%라고 하면 병원이 진료비로 매출을 1조 원으로 올려야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진료량을 늘리지 않고 병원과 의사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못 만들죠. 이렇게 이건 이제 비급여 진료 얘기인데요. 이게 여기서 비급여 진료 제목을 안 달았는데, 그다음 비급여 진료 얘기입니다. 비급여 진료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동네에 개원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게 2019년에서 2023년 최근 기간 동안 보면 전체 늘어난 그 사이에 새로 배출된 의사 중에 이제 추정컨대,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의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가지고 평가해 보면 상급 종합병원은 1,850명이 는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18명이 줄어들었고 동네 의원은 6,000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전체 의사 수가 지금 상급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기존의 전체 의사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 병원 6,000명이 늘었으면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5,000명쯤 늘었어야 되는데 지금 한 1,600명밖에 안 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의원급에서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늘어나면서 의원의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맨 밑은 근로자 평균소득, 중간은 교직이 봉직이의 급여, 그다음에 위에가 개원이의 소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봉직이와 봉직이 교직이와 개원이의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을 어느 과목에서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뭐 확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재활의학과의 비급여 진료 비중이 전체 진료비 수입의 38%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과목들이 개원하는 개원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급여 진료가 동네 개원의 숫자를 늘리고 있고 그 의사들이 어디서 빠져나가고 가고 있냐? 응급환자, 중환자를 봐야 되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의 의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위에가 OECD 국가의 GDP 대비 의료비고 아래쪽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고 OECD가 2022년 기준으로 9.3%, 우리나라가 9.7%여서 OECD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지점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1인당 GDP 수준이 OECD 평균의 7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비 수준은 GDP 수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OECD 평균의 75%밖에 되지 않는데 OECD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쓰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의료비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른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민간병원이죠. 행위별 수가제 쓰고 있죠. 뭐 그렇다고 보험 수가를 통제할 수 있나요? 이용량을 통제할 수 있나요? 실손보험 제도를 고칠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의 의료비 증가 수준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2030년에 그러니까 의료비 증가율 8%를 가정할 때 최근에 의료비 증가율은 대개 10%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데 8% 증가율을 가정했을 때 2030년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는
16%가 됩니다. 미국이 17% 정도의 의료비를 쓰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되고 아마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전 세계에서 따라올 바 없는 정도의 의료비를 쓰는 나라가 될 거고요. 이런 정도가 되면 아마 대한민국 기업들은 한국에 공장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다 옮겨가게 될 거예요. 의사들은 의대 증원을 하면 의료비 폭탄을 맞을 거다,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물론 의사의 숫자가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미치는 기전 사이에 복잡한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생이별 수가제를 쓰느냐, 포괄수가제를 쓰느냐, 인수제를 쓰느냐, 병상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민간의료보험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의료 이용량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복잡한 변수들이 중간에 매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인구 1000명당 OECD 국가의 의사수와 GDP 대비 의료비를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우리나라가 9.7%인데 위아래로 1% 정도의 범위 내에 드는 국가들을 표시해 봤습니다. 몇 개만. OECD 평균이 우리나라 의사수보다 그러니까 3.6을 우리나라보다 의사수가 훨씬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OECD 평균 진료비를 이미 넘어섰고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4.2인 덴마크, 4.4인 스페인, 5.5인 포르투갈보다 우리나라가 의료비 수준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의사의 숫자가 직접적으로 의료비와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하고 소아과 오픈런 얘기하고 지역의 응급실 우일제로 운영하는 거 해결하자고 하는 건데 거긴 돈을 써야죠. 대신 필수 의료, 비급여, 과잉 병상의 공급, 1차 진료가 없어서 만성질환이 악화돼서 쓰는 낭비되는 의료비 이런 걸 줄여야죠. 예.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의사수의 공급과 지금 의사수가 부족해지는 현상과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 유기체적인 문제, 복잡한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현재 기형적인 의료 시스템을 함께 고쳐야 의사 배출을 늘린 효과를 낼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그나마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뀌면서 국민들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러면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 얘기만큼 긴 얘기를 사실은 해야 됐어요. 뭐 조금 할 수는 있는데 뭐 이걸 시작해봤자 조금 너무 하다만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제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한의 학이나 한의 진료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직접적인 얘기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의사 공급 부족의 문제에서 뭐 얼마간 그 시사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교수님 의사 공급 부족 현황과 또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부분까지는 좀 말씀 오늘 많이 못 주신 것 같은데, 네. 예. 어쨌든 또 의료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귀중한 발제,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 나오면 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토론의 진행 순서가 이제 발제를 마치고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이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일단 발제에 대한 또 토론자의 토론 발제를 마치고 질의응답은 이제 모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 발제에 이어서 금일 토론자의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금일 토론자는 정원포럼의 임장신 대표님께서 맡아주셨으며 한의사의 정원 축소와 업무 범위 확대 그리고 한의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됐나요? 네, 지금 소개받은 그 정원포럼 대표 임장식입니다. 앞서 김인 교수님 강의 자세히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의사 부족 상황에서 한의사 업무 범위 확대 및 한의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는 바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일부 이관 혹은 통합의대로 전환을 제안함과 동시에 한의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한 필수 의료 공백에 한의사를 활용하자라는 의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또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교수님께서 너무 자세히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의대 정원의 의대 이관인데 그 필요성은 그 기존에 그 의대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여러 정책이 있었고 그 정책 중에 그 하나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법, 또 하나는 의무사관학교 형식의 공공의대 신설, 또 하나는 지역선발 전형을 도입을 해서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을 하는 그런 방안들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들의 반발이 워낙 심했고 또 결정 후에 그 시간이 최소 10년 정도가 걸리는 또한 지역 필수과 등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라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이관하거나 또 통합의대로 전환에 대한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장점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한의사와 양의사의 갈등이 해소되고 또 국민 불편이 해소되면서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기여할 수 있고 또 필수적이면서도 의사 지원이 필요한 병력을 빠르게 대체 가능하다. 또한 그 정책이 빠르게 지금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데 한의대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해서 12개 대학이 있고 정원은 750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에서 3,800명 규모로 빠르게 증가를 시킬 수 있고 또한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대학 4개, 또 부산대까지 5개 정도는 통합의대 신설로 정원 확대의 효과가 즉각 나타난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의대 정원 확충에 있어서 의사들의 그 의견이 수용되기가 수월한 대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의대 정원을 의대에 이관하는 그런 거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그 통합의대가 아닌 그냥 한의대 정원만 의대에 이관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통합의대를 해서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이 같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통합의대를 신설을 하고 이런 경우는 원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등이 경희대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법률적 개정이나 아니면은 복잡한 절차 없이 대학 내에서 통합 단과대학 설치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갈등이 가장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대와 한의대 복수전공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인 경우에는 또 동일 지역 내 국립대학교에서 거점 의대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하거나 또는 학점을 상호 인정을 하고 또 공동 복수 학위 등을 수여를 해서 의대 교육을 받은 한의사 배출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또 네 번째는 그런 자원들을 의과 병원 내 한의사 수련 허용을 해서 복수전공 등을 받은 한의대생의 경우에는 의과 병원 내 수련을 통해서 그 면허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한 이렇게 한의대 정원을 의대에 이관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나열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기적 의료통합 원칙 하에서 실은 이관되지 않은 남은 정원과 또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 조치가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현재 한의사를 활용을 해서 필수 의료와 1차 의료의 의사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필요성은 실제로 의사 수는 부족한 데에 반해서 한의사 수는 조금 과잉 공급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고 또 통합의대 또는 복수전공으로 배출되는 복수 면허에 준하는 또 기존 회원들에 대한 기회도 또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의사들은 일처리에서 충분히 역할을 다 해왔고 또 통합의대 역시 활용 방안의 시일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이제 실제 의료 현장에 있는 한의사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부족한 필수 의료 인력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 조금 기존 의료 인력인 한의사를 적극적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런 근거로 예전에 1986년도에 폐지된 제도이지만 한지 의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한지 의사는 노이초의 심각한 상황에서 무면허자에 한해서 일정 지역에서 의료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었고 1986년도에 제도가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일본에도 지역의사 불균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커져 있는데 2006년, 2007년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력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의과대학이나 아니면 지역 정원 제도를 통해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주요한 내용은 한의사를 활용을 해서 지역 의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또 의과대학 병원 수련 과정을 허용을 하고 한의사의 그럼으로 해서 한의사의 업무를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한의대 정원의 의대로 정원을 이관하는 것과 동시에
한의사의 역할 확대로 의사 부족과 필수 의료 붕괴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한의사의 업무 확대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네, 그냥 뭐 네, 편하게, 예. 예, 어떻게 둘다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앉으시죠. 네. 네네. 네. 국가나 지방단체가 500억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반드시 경제성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지하철 건립 및 도로 확충 시에 강남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등 이렇게 해서 인프라가 강남 지역으로 더 몰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제도가 의료 취약지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소 조항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그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경제성 평가를 이제 KDI가 담당하는데 뭐 KDI가 기획재정부 산하라서 그런지 아니면 경제학자들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의료 부분의 편익을 굉장히 뭐랄까 엄격하게 평가하는 또는 짜게 인정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뭐 지금까지 그 지방의료원 설립 중에 예타를 통과한 예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 그러니까 국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의 경제성 평가는 필요하긴 한데 보다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갖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병원을 꼭 대규모로 새로 지어야 병원의 진료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인력이 핵심이고 기존 병원을 조금만 고쳐서도 뭐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대규모 재정 투자에 목을 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들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단위로 이 합리적인 의료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 협력 체계, 그 협력 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투자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노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병원을 뭐 이렇게 물론 멋있게 대규모로 다 지으면 그 병원이 상당 부분을 해결을 해주겠지만 그 역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작은 병원들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태계의 관점에서 필요한 그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가 필요한가를 조금 더 사실 좀 세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고민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고민을 하는 뭐 병원들의 네트워크 이런 거를 잘 보지 못해서 물론 이제 그 일부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채팅방에서 진행을 하고 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김용 교수님께 의료 전달 체계에서 말하는 1차 의료기관과 프라이머리 케어로서의 1차 의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차 의료기관 혹은 1차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구조사가 있었는데 어떠한 의료기관을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지 정의가 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동네 의원을 1차 의료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1차 의료는 그 진료 기능이 1차 진료 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1차 기관, 저희 연구에서, 소위, 기능적 1차 의료, 또는 1차 의료 기관의 역할을 하는 의원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경증 질환자를 대부분 볼 거야. 진료 환자의 대부분 경증 질환자일 거야. 그러니까 경증 질환이라기보다는 흔한 질환이라고 얘기를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흔한 질환일 것. 그리고 어느 한 분야의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환자를 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폐가 나쁜 사람, 소화기가 나쁜 사람, 근골격 문제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소화의 문제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영역의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저희가 1차 진료 기관이라고 정의를 했고, 반대로 저희가 뭐 특성화 의원 또는 전문 의원이라고 정의한 기관은 그 흔한 질환 말고 좀그 숫자가 적고 그 분야의 특수한 질환들을 보는 의원, 또 흔한 질환을 보더라도 자기 분야의 환자만 보는, 예를 들면 근골격 환자만 본다든지 소화기 환자만 본다든지 뭐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저희가 연구해서 특성화 의원 또는 전문 의원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예. 질문 네네네. 네. 제 질문 드리고 네. 또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추가로 네네네.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사 숫자의 절대적인 부족 외에도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의사한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숫자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영역도 과도하게 넓은 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 숫자가 단순하게 늘어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좀 전해주시면 네.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 예방약 네네. 의료관리학. 의료관리학 예, 교실에서도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내지는 논의가 되고 있는지 좀 견해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는 전달하는데 의사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의대 정원과 함께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혹시 좀 논의나 견해가 있으신지. 네. 어려운 질문.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의사의 업무 범위가 넓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의료 행위가 의사가 직접 하거나 또는 의사의 지시 또는 지도 감독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무로 간주돼 왔다. 자, 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의사들은 이건 우리 업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니네가 뭐 왜 의사의 지시도 받지 않고 또는 의료기관의 밖에서 의사의 감독도 받지 않고 그런 행위를 해 라고 문제를 삼으면 그게 법원으로 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원은 물론 이제 법이 없으니 보수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의료 행위가
제 생각에는 그 대부분 숫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업무 범위의 측면에서 사실은 다른 외국에서는 다른 인력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또는 위임되어 있는 업무가 의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또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가능한 업무로 지금 규정돼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역시 의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PA인데요. 간호사, 전문 간호사 또는 PA인데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현재 전체 의사 수의 한 15% 정도를 PA 또는 전문 간호사가 대체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2030년, 2040년까지 전체 의사 수의 한 30% 정도를 PA와 전문 간호사로 대체하겠다. 대체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 PA 간호사나, 전문 간호사가, 뭐, 모든 국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건비가 비싸고 공급이 부족한, 또는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 집중하는 인력에 비해서 사실 질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의사가 욕창을 관리하는 것과 전문 간호사가 욕창을 관리하는 게, 꼭 의사가 더 낫다고 할 수 없거든요. 네. 그게 뭐, 제가 그냥, 그 견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질을 올릴 수도 있어서 저는 업무의 위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한의사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초음파를 쓰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한의사가 의사의 역할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환자를 잘 보기 위해서는 현대 의료 기술을 쓰는 게 필수적이죠. 예. 그거를 못 쓰게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의료기기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뭔가 근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서 그게 충분히 교육되었다거나 또는 한의과대학에서는 교육이 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교육 수련 과정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거나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환자 입장에서는 한의사한테 진료를 받는데 초음파를 못하고 엑스레이를 못하고 피검사를 못한다는 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냐라고 하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지대추구. 그러니까 면허를 가지고, 자기의 권한을, 넓히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 환자가 더, 현대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를 치료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뭐 앞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대안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이제 뭐 의사협회와 정부가 의대 정원의 증원 규모를 놓고 이제 약간 뭐랄까 어, 그 힘겨루기 또는 뭐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제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기에는 이게 너무 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 정부로서는 선뜻 한의과 대학의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제 대안으로 받기 좀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제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런 발표가 한의계의 주장이 나오고 나서 일부 이제 한의과 대학에서 뭐 반대를 한다. 우리는 동의한 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또 혼선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한의과 대학을 포함한 한의계의 어떤 입장의 통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그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정원의 이관에 뿐만이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건지에 관한 일종의 뭐랄까 로드맵 같은 게 저는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의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한의계 또는 한의학 또는 그 한방 수련 뭐 이런 것 이런 한의학 수련의 측면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체를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스템은 거기에 맞물려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대안이 함께 있어야 저는 합의된 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그 논의가 잘 진전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어, 그, 어, 한의계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방식이 이제 뭐 경희대 의과대학, 경희대 한의대처럼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을 갖고 있는 동시에 갖고 있는 대학의 정원을 그 통합해서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일 텐데 그런 방식이 이제 지금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국립대학병원 중심, 국립대학 의과대학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과 이게 충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희대, 한의대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학이고 서울에 소재하는 대학이고 지금 지역의료 필수의료 문제와 뭐 상대적으로 좀 시급성이 떨어지는 그런 대학이라서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좀 섬세한 대안을 그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됐는지요. 교수님 말씀은 한의사가 현대 의료 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충분 조건은 필요하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를 위해서라도 또 그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예, 이상한지 그런 부분 하나라 한의과 대학의 정원을 근데 의대 정원 이런 이슈와 맞물려서 그거를 좀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디테일이라든지 한의계 다른 목소리라든지 이런 준비 안 된 부분이 좀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말. 네네. 근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대 정원이 1,000명이 늘었다라고 해서 어 예를 들면 2년이나 3년 뒤 또는 5년 뒤에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가 크게 좋아질 거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정원 증원 또는 한의과 대학의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할 기회는 또 온다. 예, 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예를 들면 정부 입장에서 그거를 어떤 매력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일 만큼 준비되어 있거나 또는 의견이 모아져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지금 의대 증원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의대 증원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있고, 또 숫자를 늘린다고 과연 이제 필수료 뭐 붕괴라든가 학교학과 붕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또 지역적 편차가 극복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좀 전망들이 좀 다양한 것 같거든요. 이게 혹시 외국의 예로 외국에도 똑같이 뭐 이제 기과가 있을 거고 성악과가 있을 거고 지역적 편차이 있을 건데 외국에서 그런 해법들이 좀 있던 적이 있는지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나라만 맞닥뜨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다양한 전망들이나 해법들이 있었어요. 좀 그런 모델이나 사례가 있으면 참고할 만하지 네. 않을까 싶어요. 뭐, 외국에도 인기 과목이 있고, 좀, 뭐, 그 선호도가 떨어지는 전문 과목이 있겠죠. 네, 수입의 차이도 나고, 뭐, 조건의 근무 조건의 차이도 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극심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나라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자세히 여러 나라의 사정을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못 늘리게 하는 나라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아니면 뭐 기피 과목의 문제, 필수 의료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현재 문제 해결의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그것과 함께 잘못된 기형적인 의료 제도를 고치는 거다.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 예.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이게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의사가 어디 있어서 예. 그러면 요양병원에 있는 의사를 데려올 거예요. 아니면 동네에서 10년째 개원한 뭐 외과 의사를 데려다가 응급실에서 근무를 시키겠어요. 네. 지금도 소아과 진료 대란이 벌어지니까 그 상급종합병원에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촉탁이를 뽑도록 하고 있는데 그 촉탁이들이 그 소아아동병원이나 종합병원 전문대 같은 데서 오는데 환자를 잘 못 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자리를 옮기면서 월급은 올랐는데 나는 당직 안 서요. 나는 뭐 야간에 입원 환자 안 받아요. 뭐 이런 조건을 달고 옮긴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단지 그 필수 진료과 의사의 급여를 올려준다고 해결될 문제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연관해서 2020년에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300명, 500명 늘리려다 못 늘렸죠. 의사들이 반대해서 파업해서.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중원의 규모가 1000명, 2000명, 3000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의사들이 파업해서 또 의대 정원을 못 늘리잖아요. 그러면 몇 년 뒤에 그러면 지금 응급실 뺑뺑이의 문제, 소아진료 대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어요? 점점 더 심해지죠.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하는 논의가 다음번에 다시 생길 거고 그때는 1000명, 3000명 규모가 아니고 3000명, 6000명을 우리가 늘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반대해서 뭐 의대 정원을 이번에도 못 늘릴 수는 있는데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폭탄을 키우는 거죠. 교수님 응답 중에 저도 궁금한 점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서로 어려워하고 반발에 부딪히는 나라의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했었는데 저는 없다고 걸 본 적은 네.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네. 그럼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의대 정원 증가가 이렇게 큰 반발이라든지 계속 이 제도가 장착이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대부분이 민간병원이에요. 그 민간병원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 그 비급여 진료와 같은 굉장히 상업적인 진료가 횡행하고 있고 뭐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의료 행위가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이루어지고 그게 무슨 첨단 의료, 신의료로 포장되어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대부분이 민간 의료기관이고 민간 부분에서 대부분의 의사가 일을 하고 심지어는 공공기관도 국립대병원조차도 정부가 민간 병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기획재정부가 그 규율을 해왔죠. 적자 내면 혼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들 그 돈을 버는 민간 의료기관의 행태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을 늘리면 수입이 줄어들 거고 수입이 줄어들면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민간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까지를 포함해서
그 공공의료기관은 지방의료 빼고 국립대병원 그런 필요 없다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 그러니까 뭐 정부가 병원과 의사를 뭐랄까 규율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일종의 뭐 파업에 들어가면 병원의 진료비이 상당 부분 떨어지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거고요. 그게 뭐 민간 부분이 효율적이고 시장에 의존하는 게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시장주의자들의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 코로나 유행 때 그 코로나 환자 안 보는 민간 병원 또는 뭐 국립대 대학병원들이 코로나 환자를 보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은 손실보상금이라고 하는 돈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무려 8조 6천억을 줬는데요. 그 8조 6천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나라 지방의료원 전체의 50년 적자금입니다. 그러면 물론 돈만 준다고 지방의료원이 뭐 정상화되거나 기능이 좋아지는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 돈의 절반 또는 뭐 30%라도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하고 체계를 고치기 위해서 썼다면 그렇게 돈으로 병상을 사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고 감염병의 위기를 넘겼어야 됐을까? 그게 효율적인 방식일까? 그렇게 해서 쓴 돈이 코로나 기간에 쓴 돈 전체에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돈을 안 썼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뭐 어떻게 됐을까? 뭐 저는 이런 의문들이 드는데요. 그게 정말 시장과 민간에 의존한 의료 시스템이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상당 부분 허상이라고. 아이들 컨디션이 있는데 뭐가 났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요즘 시스템이 여기까지 오는데 의사들의 문제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뭔가 시장의 문제나 이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거기마다 의사들이 의료 정책에 지금 의료 정책 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하냐, 의사가 어떤 정책이 실현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근데 경우를 늘리거나 뭔가 피해이 간사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이 피해지지 않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의사의 업무,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업무가 늘어날 거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의료 공격을 완화시키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어야 뭐가 그분도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할 텐데 의사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구조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라도 한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들의 연구법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외국사를 말씀하셨는데 외국도 의사를 늘리는 방식도 쓰고 의사가 늘리는 것도 많이 늘리고 시간도 많이 드니 간호사, 약사, 다른 인력들을 쓰는 방식을 실제로 의료 부분도 굉장히 늘리고 있는 게 미국도 몇 년 사이에 의료 공사도 늘고 피부 문제를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모습은 보다 더 강력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정말 이제 국가까지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뭔가 구조들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그게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보라고 하는 아니면 개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의사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의사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뭔가 여기에 놓고 본다면 의사들의 전력 좀 뭔가 장려를 내는 이런 시도들이 좀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해를 할까 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게 허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연관되어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시장에 의존해서 시장과 민간 부분에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는 체계로 이미 그런 경로로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장이 규율된 시장이어야 되는 거죠. 무질서한 시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식품을 파는데 식품의 유통기한이 안 적혀 있고 뭐 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날짜만 바꿔서 팔고 이렇게 하면 시장이 성립되겠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죠. 예, 예. 그럼 시장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의료 시스템도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달 체계가 있어야 되고 자원의 균등구가 있어야 되고 부적절한 의료 행위에 대한 규율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뜻으로 소위 규율된 시장, 질서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 질서 있는 시장 안에는 뭐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투명성, 뭐 기회의 균등, 뭐 가격과 같은 어떤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시장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간호사는 자기가 교육받은 그 능력의 범위 내에서 자기 역할을 최대로 하는 게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가장 좁은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다. 그러면 의사가 업무를 독점하고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가 좁으면 그 시장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은 그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술장에 무작위 오더리들을 쓰고 그 작은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 가면 그 간호사가 인턴 레지던트 하는 일부터 무슨 약사하는 일까지 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를 들면 뭐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 나가면 예를 들면 읍면동 사무소에 가 있으면 트랍도 혈당도 못 재게 만드는 나라. 이런 이상한 나라가 그 대한민국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구의 고령화, 늘어나는 의료의 수요, 그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비를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억제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직종들의 업무 범위를 늘리는 게 필연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대한민국이 참 뭘 바꾸기 어렵고 특히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하기 어려운 나라인데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의료 시스템이 바뀌든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뭐 옛날처럼 뭐 돈 얼마 더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마 지금은 뭐 필수 의료의 문제, 응급실병의 성과 오픈런의 문제지만 이게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5년, 10년 뒤에 가면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될 거예요. 대원 그리고 대원이 큰 사회를 사회 우리가 의사와 우리가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의 대리나 아무래도 대체 이제 알고 있다고 해도 유명한다가 이제 수술이 많고 우리가 수술이 어디에다 하는 조그마한 수술인데 이런 식으로 오는 게 과연 수술보험이 없어서 하고 이런 게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쩐지라 하는 분들이 대학병원에 작업을 했고 실손보험이 어떻다는 과연 그때 학교였을까 생각이 들고 말씀주신 분들이 지도료와 재료 때문에 대학병원 그 학교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개원이와 했을 때 이제
실손보험 때문에 그 친구를 만들어 만드는 데가 정말 있을 수 없다는 그 리뷰는 좀 정신적인 수가 아닌가 약간 그래서 그리고 저희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정부 뭐 이번에 백내장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하는 것처럼 뉴스를 진행하는 신문화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비급여 문제의 핵심은 저는 비급여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비급여 진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진료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실손보험을 현재의 가입자와 보험자 간의 이자 계약의 관계에서 이걸 삼자 계약의 관계로 전환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의 민간의료보험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보험사하고 공급자하고 가입자가 같이 계약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의료 서비스의 가격도 들어가고, 의료 서비스의 적응성에 관한 조건도 들어가고, 어떻게 진료비를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자동차 보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 보험은 아마, 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실손보험은 무슨, 저기, 일회성 정액급여를 주는 방식처럼, 뭐, 보험 사건이 일어나면 가입자한테 정액을 주는 것처럼 그냥 가입자와 보험사만의 관계. 그러니까, 보험료를 똑같이, 예를 들면, 뭐, 10,000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백내장 수술을 하러 가서, 600만 원짜리 렌즈를 쓰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렌즈를 쓰는데, 급여를 보험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비례해서 실손보험 진료비를 보상해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에서 실손보험 적자가 안 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의료보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을 실손보험에서 저는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그 의견이 중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민간과 식당에 의존하는 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네. 효율적이라는 게 굉장히 네, 허상이다. 것이 의사습관 늘어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죠. 네. 지금 의료 낙후 지역이라고 하는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점점 더 수도권 편수로 되면서 의료 시장이 훨씬 낙후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공의료나 네네. 즉 네네네. 중요하게 되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수단적인 어떤 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그게 수요가 적은데 정부가 병원을 짓거나 의사보호 가라고 한다.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병상, 급성기 병상의 평균 숫자가, 6병상이 넘거든요. 6병상이 넘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중진료권이라고 얘기할 때 중진료권의 최소 인구수가 얼마냐면 15만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군 단위 3개 또는 시 하나와 군 단위 2개 이런 정도가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구 15만에 병상이 6병상이라고 치면 600병상에 6, 5, 30, 900병상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2차 병원급의 300병상급 병원을 3개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일부 취약지는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수가 10병상이 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큰 병원이 없는 거죠. 그 10병상이 다 놀고 있냐? 그럼 아니에요. 다 환자로 채워져 있어요. 네, 물론 병상과 동률이 낮긴 하지만 뭐 80% 이런 수준으로 환자들이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그 환자들을 다 모으면 큰 병원을 2개 뭐 이렇게 지어도 채울 수 있는 정도의 환자가 있는 거죠. 문제는 공급이 비효율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소진료권도 제가 그걸 의사수를 비교할 때 그냥 의사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인구 10,000명당 의사수를 비교했어요.
그러면 인구 10,000명당 의사가 1명이면, 그게 그 의사로 10,000명인, 인구 10,000명인 지역의 환자를, 의원급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수요는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골에 안 가려고 하고, 시골에 가도,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이제, 어드밴티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예를 들면, 시골에 의원을 한다고 하면, 의원을 다 차려주거나, 어, 나는 몸만 가서 진료하는데, 또는, 뭐, 도시에 비해서 생활 여건이 불편하니, 경제적, 내가 뭐, 예를 들면 기본급을 줘. 한 달에 예를 들면 2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그걸 보다 조금 더 풍족하게 쥐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 또는 뭐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의 인프라 같은 거를 고려해서 개원할 수 있는 후보지들을 그런 생활 여건이 좋은 지역에 마련해 줘. 그런 것들을 정부 안 하잖아요. 이건 수요의 문제가 아닌 공급의 문제이고 또는 이 지역의 상대적으로 여건이 안 좋은 점을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보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의 말씀을 들으니까 의대 정원 문제가 필요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채워지더라도 우리나라의 여러 의료체계 문제들, 의사체계 문제니까 의료적 문제, 대책 문제 굉장히 첩첩산중의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를 하게 됐고요.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 주제인 이제 의사 독점 문제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간호사 중에 제외국의 간호사 중에 우리나라처럼 의료에 합수한 간호사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똑같이 한의사를 가면 한의사는 다른 나라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는 분이겠지만 사실 의사의 어떤 진료 처방을 하는 권한을 가진 직종으로서 우리나라 한의사처럼 그 권한이 없는 제한된 그런 직종의 기형도에 뭐또 아주 비교할 게 없는 것이 아닌 게 일본이나 미국의 정부 의사라든지 미국의 중의사라든지 대만의 의사라든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의사들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한의사의 공무원이가 너무 협소하다. 그러다 보니까 한의사들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민간 문제, 비급여 문제 이런 쪽이 계속 내몰리고 있는 게 한의사를 원해서라기보다는 진짜 필요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결국 그런 시장으로 또 내몰리고 있는 거죠. 3,000명, 의대정원 3,000명과 한대정원 800명이 결코 차이가 아니라고 할 만큼 한의대 정원이 굉장히 큰 힘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또 이런 보건료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원리자로서 한의사들의 업무 범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네. 지금 뭐 의사 독점에 의한 룰 권력이라는 말씀 나왔는데 결국 정부가 의대 정원 지원을 추진을 하지만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의료계도 한의사의 어떤 그 의대 전환 문제라든지 의료 일원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합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불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고 또그 디테일이 부족하다 한의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의료 일원화라는 주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아젠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디테일을 찾다 보면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한 의견이 좀 모여서 이번에 어떤 의대 정원 이슈에 대해서 한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네. 제가 뭐, 의료 정책을 끌어간다, 이런, 말씀은 좀, 과찬의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그, 뭐,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라고 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예를 들면 글을 쓰거나 방송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
저는 그럴 때 그 중요한 거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혼자 뭘 얼마나 한다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생각이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생각, 사람들이 맞아 이런 거였네 라고 생각할 때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한의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오랫동안 처해 왔다는 점을 뭐 제가 아주 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뭐 충분히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결국은 뭘 바꾸려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려면 이게 그 직종 간의 다툼의 모양이 되면 국민들은 관심을 안 갖거든요. 예,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 지금 그 한의사들의 좁은 업무 범위의 문제, 이게 한의학과 서양의학, 양의학이 지금 분리돼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국민이 뭐가 안 좋은가 그것 때문에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시면 저절로 그 지금 방금 얘기하시는 문제들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설득되면. 근데 우리는 지금 뭐랄까, 우리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그게 의사들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국민들한테는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한의계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을 국민의 관점에서 환자의 관점으로 저는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단순히 정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로드맵까지 포함해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가야 정말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어 라고 좀 너무 먼 얘기처럼 들리실 수는 있지만 그 얘기를 하나하나 끌어내리면 그게 국민들의 와닿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 또 네. 오늘 주제랑은 좀 상관이 없지만 네, 네, 학계가 이제 초대학 건강보건 진로를 갖고 조만간 전해원 투표를 통해서 큰 방향이 결정이 되고 지금 같이 아니, 저에게는 잘 모르고, 네. 한약 첩약을 예, 예, 이제 건강보험 시범 사업을 예, 예, 예. 1차를 마쳤고 2차로 진입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시범 투표 예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제 국가 건강보험 재정 비율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 재정으로 국가의 이제 건강보험 추진으로 들어가야 한의의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현실 의견이 있고, 반대로 이것은 이제 그 비급여 시장에 좀 타격을 주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간섭을 초래할 거라는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이제 예방의학 공부하고 의료관리학 교실 대개팀 입장에서 한의 상황이 조금 좀 낯설긴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거기까지는 네. 네. 그러니까 의료가 이제 정부 재정 내로 이제 들어가느냐 비급여로 남느냐 하는 근데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그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뭐 큰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의 수준을 비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이게 약간 미시적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네, 네, 원장님 말씀에
이제 어차피 소문이니까 저는 예전부터 이런 어떤 외국에 있는 운동 전략이나 그런 사실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인과 한사가 무료 인력의 풀코스를 찾아고 있는데 그분들의 본인 피부를 잘못 몰라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한의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사실 우리 피부를 못 느꼈으면 좋겠다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라고는 생각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그 인사의 문제 얘기를 하고 구분료 부분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를 할 때 제도라든가 이럴 수 있긴 하는데 실제로 의사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의사라고 하는 한의사 업계 실거주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친 정도로 하는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여든 뭐든 다 공부하는데 이것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던 그런 어떤 보건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경향성, 그 안에서 한의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이템으로 좀 사가지고 같이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좀 드리는 거라고. 그런 거죠. 양들이 그런 말씀 많이 들어 우리가 어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들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데 또 같이 보는 분들 교수님 말씀하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원 활용지가 한개 내에서 토론을 할 때도 국민들이 한때 정원을 방식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생각해요. 이제 오히려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한의사들이 매년 하는 것이라 들려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의사를 부족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한의대 정원 800명은 당연히 사회적 국민 테이블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도 한의사의 인력 활용, 한의대 정원 활용 문제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사회적 이슈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장 총장이 많은 얘기 한의사하고, 네, 아이고, 지금 수련까지 다 마친, 네. 이제 오늘 한의사의 업무동기 확대와 한의사 활용 이런 부분 갖고 좀 기자가 하셨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아드님하고는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날 텐데 아드님을 비롯한 젊은 한의사들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한 세대 건너서 한의사들 앞으로 얘기 많이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발표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젊은 회원들과 많이 전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회원들의 의견을 다 반영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또 제가 젊었을 때 어떤 그 한의학하고 지금의 한의학은 조금 변해져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한의사의 역할이 좀 더 커져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학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의학으로 자리 잡히다 이런 쪽으로 가려면 이제 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사회가 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를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학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더 지금 그 젊은 회원들은 조금 더 의견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수님한테도 좀 번외 질문을 드렸었는데 협약본도 관련해서 이제 전혀 투표 예정돼 있는데 임장 선생님 같은 게 2013년하고 또 언제죠? 18년 그 협약본도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 위원장으로서 바라보는 지금 협약본도 상황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그때 바라봤던 것하고 지금까지 이제 진행되면서 협약본부 한의사가 이제 협약본부 시범사업으로 가는 것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의사에게 좀 어떻게 좀 작용할지 이런 부분에 연애를 좀
2013년도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정보가發布가 돼요. 그때는 바우처냐 아니면 건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거치는 이제 논쟁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붙여야 되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부터의 어떤 추가정보는 조금 더 의료 안으로서 많이 접근을 했고, 또 그 2단계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수화기 질환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이런 실제로 우리 환자들이 많이 환자들을 접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상병 상병으로 조금 상병으로 들어옴으로써 실제로 환자들하고 전면이 굉장히 좀 많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민들을 접근을 할 때 진료실에서 어떤 치료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의사가 그래서 진짜 환자에게 좋은 어떤 치료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분위기여서 사실은 한의사가 국민들한테 좀 더 의료의 치료 영역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또 환자들의 불편한 부분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해서 이번 2단계 혈액건보는 반드시 그런 진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거를 추가 초벽 공부 시범 사업에서 잠시 좀 수반되는 여기 올바른 평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벽을 시기 전 후기에 가끔 생화 검사를 통해서 효과를 뭐 안전성과 유효성을 좀 이제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 대한 준비나 논의가 좀 아직 좀 이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해가 좀 어떠신지 좀. 우리가 1단계 시범 사업을 할 때 심사평가원의 모니터링을 해서 설문을 넣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에서 사실은 회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던 것도 있고, 근데 2단계 시범 사업에서 기타 의료기관이 들어오는, 한방병원이 들어오는 이유도 사실은 안전성 유의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방병원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방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한의원에서도 그런 검사나 아니면 전후 비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같이 갖추어져서 체력건강보험이 시간 자리 잡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 정도, 이걸 외에 다른 의학적 검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귀한 시간 내주신 김현 교수님과 한경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토론의 내용은 정리본으로 올릴 예정이니 참석 부탁드리며 향후 개최될 종합 포럼의 정책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사용으로 승인을 한 게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이제 자리 잡고 치우고 좀 쓰시면